자, 67페이지에서 권리금 회수기 예보되어 있는데요. 양가로 1번 권리금. 권리금은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그런 거 우리가 돈으로 주고받는 거.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권리금 계약은 동그라미 2번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거. 권리금 누가 받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 X. 임대인이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양가로 2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방해 행위하는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죠. 여기서 종료시까지가 나온다고. 아까 계약갱신 요건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법정갱신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는 방해행위. 방해행위. 6개월 위에다가 3개월 X. 그래서 이제 방해행위를 하는 건데 넘겨보면요. 맨 밑에 있네요. 맨 밑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 방해행위. 그리고 니은 권리금 못 주게 하는 것도 방해행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672페이지에서 디귿, 리을 두 가지를 살짝 별표고 요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관계냐면 임대인, 임차인, 신규 임차인. 그리고 이렇게 이제 권리금을 주는 거죠. 권리금은 임차인이 받는 거니까. 근데 언제 권리금을 주는 거냐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월세를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계속할 때 그때 권리금 주는 거잖아요. 그죠?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간다고요. 장사를 계속할 때 이렇게 권리금 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못 들어간대. 그럼 권리금을 못 주는 거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계속할 때 권리금 주는 건데. 근데 보세요 이제 디귿 임대인이 보증금 월세를 왕창 올렸대요. 현저히 고액이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왕창 올렸어요. 이렇게 할 때는 정상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왕창 올렸어.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간다고. 권리금도 못 준다. 방해행위. 권리금을 언제 주는지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된다고. 건물에 못 들어가니까 권리금 못 준다. 더 간단한 거 있어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 야 너랑은 안 할 거야. 뭐 계약을 해줘야 들어가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안 해주니까 만나주지도 않으면 건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권리금 못 주게 되고 방해행위다. 그렇게 한다고요. 디귿 리을처럼. 그 두 가지를 잘 보자. 권리금을 어느 경우에 주는지만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 되겠다.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계속할 때 그때 권리금 주는 건데 디귿, 리을은 그 건물에 못 들어가니까 권리금을 못 주게 되고 방해행위가 된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양가로 3번을 보시면요. 위반시 효과가 이제 좀 별표예요. 중개실무에서는 이런 게 중요해요. 만약에 방해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으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3년 이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요. 동그라미 2번에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리고 배상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손해배상액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이렇게 주기로 한 권리금, 예를 들어서 5천이래요. 자, 이건 확인 가능한가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은 확인 가능해요. 어떻게 확인 가능해?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금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증거로 내밀면 되지. 근데 그것만 믿을 수는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럼 짜고 치잖아 또. 원래 5천이었는데 1억이라고 짜고 친다고 또 그럼 또. 그러니까 이제 얘랑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비교해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은 뭐냐면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권리금 규정이 들어올 때 국장이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마련해라. 이 조문도 같이 들어와서 현재 있어요. 국장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을 마련한 게 있어. 현재.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4천 나왔어요.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적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4천이다. 둘 중에 작은 거.
낮은 거를 넘지 못한다니까. 4천. 그렇게 하는 거죠. 됐고.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건 다 국장이 정해요.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도 국장,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국장, 권리금은 다 국장. 외우기는 쉬워. 기억. 권리금이니까 국장이에요. 앞에 잠깐 넘어가 보세요. 앞에 671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원칙 위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야.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감정평가 기준을 국장이 마련해서 고시해라. 현재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죠. 국장이 마련한 게. 그래야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건 다 국장이 하는구나. 그렇게. 그런 내용이고, 다시 돌아와서 672페이지 양가로 4번 예외는 이거에 이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거.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이런 경우에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봤더니 애가 돈이 없어 보여. 거절. 아니면 딱 봤더니 애가 싸가지가 없어 보여. 거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딱 보고 바로 알아야 돼. 딱 보고서.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얘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얘 돈도 있고 싸가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 누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자기가 자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관련 정보를 제공해라. 그래서 그것도 나오기가 좀 그렇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나 1년 6개월 이상 이거 창고로 쓸 거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창고로 쓰겠어. 너랑 계약을 못해. 이렇게 거절할 수 있대요. 1년 X, 6개월 X. 작년에 민법 시간에 당연히 숫자 바꿨죠. 1년으로 X. 1년 6개월. 1년 X, 6개월 X. 우리도 나올 수 있어요. 임대인이 말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창고로 쓰겠다고 말하면서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또 나와요. 얘를 누가 소개시켰냐면 임대인이 얘를 소개시켜서 얘가 이렇게 권리금을 한번 줬어요. 근데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또 하겠다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렇게 권리금을 한번 줬대요. 얘가 권리금 받았는데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또 하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거절해도 된다. 왜?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한번 받았잖아요. 권리금 얘가 받은 거 임대인이 알았잖아. 자기가 소개시켜서. 그 두 번째는 거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법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알기가 어려우니까 임차인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자 3번에서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이에요. 1년 X, 6개월 X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래. 근데 이게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창고로 쓰겠다고 말하면서 거절할 수 있다. 내 건물을 내가 창고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옆에 동그라미 4번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게 뭐예요? 이거.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그거잖아.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렇게 줬다고요, 지금 얘한테. 근데 얘가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또 하겠다고 하는 건 거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로하고 동그라미 4번은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다. 이렇게. 이때는 권리금 한 번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거절해도 된다. 양가로 5번 적용 제외에서 권리금 보호 못 받는 거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죠. 그리고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가나 지자체,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국가, 지자체는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전통시장은 제외래. 전통시장 제외, 그 밑에다가 보호 받는다 적어놔야 돼요. 전통시장 제외는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적용 제외에서 또 제외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지. 적용 제외는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런 말인데 거기서 또 제외를 시키니까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그냥 전통시장은 보호된다 해놓으면 될걸.
제외에서 제외니까 다시 보호된다 그 말이야. 어떤 분은 이거 들고 와서 선생님 전통시장 제외인데 왜 보호가 되냐고 막 그래 저한테. 제외에서 제외니까 보호가 되는 거지.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다고. 미치겠어 아주 그냥. 어쨌든 바뀐 거니까 주의하자. 전통시장 보호된다. 기타 사항에서 양가로 1번 3기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양가로 2번 표준계약서는 권리금 표준계약서, 임대차 표준계약서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장이라고 그랬죠. 권리금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국장이야 우리는. 근데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나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나 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장. 그렇게 돼 있으니까 따로따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674페이지에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21대 문제. 상위법 적용되는 건물이에요. 1번 문제. 674페이지에서 1번 문제. 상위법 적용되는 거. 을소유 건물, 을이 임대인, 병이 임차인. 자, 1년 미만으로 하면 병, 임차인은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네. 그죠? 임차인만 짧은 거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빼박 1년. 니은은 병이 2기 차임 연체했어요. 병은 을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맞나요? 상위법은 3기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3기 상위법은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고 3기. 디귿은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죠. 왜 이거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줘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비용을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얘도 여러 번 나와요.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왜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줬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임대인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리을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병이 계약 갱신 요구한 경우에 을은 건물 대부분 철거함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일부 철거가 아니라 대부분 철거했잖아. 중과실파손, 대부분 철거, 또 3기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거,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건 뭐라 그랬죠 제가?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거. 불법 전대, 일부만 전대해도. 근데 철거는 대부분 철거해야 된다고. 그렇게요. 옆에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틀린 거 1번. 권리금 계약은 누구랑 신규 임차인, 임차인. 이때 권리금이 나오고 지금 쭉 안 나오고 있다고. 2번. 3기 차임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맞죠? 상위법은 3기예요. 주임법은 2기예요. 계약 해지가. 상위법은 3기. 3번. 권리금이니까 누가 정하라? 국장이.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국장이 정한 거. 현재 있다 그랬어요. 이거 왜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손해배상할 때 비교를 해야 되니까 권리금을 감정평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걸 누가? 국장이. 그 다음 4번. 국장이 권리금 표준계약서. 맞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을 고민하면 안 돼요. 권리금 나오면 다 국장이라고. 기억 딱딱 적어놓고. 권리금은 국장. 답은 5번이네.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에요. 예, 선순위 후순위? 선순위. 왜 선순위예요? 맞췄어. 대항력이 있다고 나왔잖아. 대항력이 있다. 눈치를 채야지. 아우 훌륭해요. 잘하셨어. 이건 선순위다. 그럼 얘가 잔액이 남았으니까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가 아니라 낙찰자에게 계속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잔액 달라고.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었잖아.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소멸된다고요. 후순위는 그냥 소멸되는 거고. 얘는 선순위 임차인이었다. 잘하셨어요. 답은 5번이 틀렸고. 그 다음 넘어가서 677페이지에서 부동산 실명법도 명의신탁인데 한 문제가 나오죠. 명의신탁도.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그거 맞아요. 부동산 실명법. 근데 혹시 민법 시간에 이거 배우셨나요?
유효한 명의신탁. 민법 시간에는 얘도 배워. 이거 우리가 판례 이론 이렇게 부르거든요. 판례는 명의신탁이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래요. 약정, 유효, 등기 유효.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놔도 유효. 판례는 유효.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자,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자. 그건 유효한 명의신탁. 민법 시간에 이것도 배우고요. 지금 할 건 뭐냐면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이건 어떻게 다른데? 부동산 실명법은 다 무효예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판례랑 반대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 어떻게 구분해요? 문제가 나왔어. 이거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문제를 풀지, 부동산 실명법으로 문제를 풀지, 그거 먼저 나누고 해야 돼요. 민법에서는. 얘도 최근에도 나왔어. 사례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냐고. 써줘요? 시험지에? 안 써줘. 우리가 판단해야 돼. 종류를 봐야지. 명의신탁 종류를 봐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주로 이제 배우자가 나오죠. 탈법적인 목적이 없대. 그러면 이거예요. 유효인 거. 이거는 친구간이죠. 친구간이었다. 갑과 을이 뭐 친구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부동산 실명법. 무효인 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도 중개 실무에서는 얘밖에 안 나와. 부동산 실명법.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우린 당연히 친구간이야. 친구간. 우리는. 근데 민법에서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면 유효인 거, 친구간이면 무효인 거, 부동산 실명법.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쭉 내용들은 부동산 실명법이니까 다 친구간의 명의신탁이에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니라 다 무효인 거란 말이에요. 자,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선의일 때 등기가 유효가 돼요. 매도인이 선의일 때 등기가 유효. 그럼 질문. 매도인이 선의래요?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매도인이 선이다. 그러면 등기는 유효가 돼요. 그럼 질문.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 매도인이 선의 이런 말이 보였을 때 등기만 유효지 약정은 무효.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니면 이거 아니면 약정은 그냥 항상 무효예요. 친구간이면 약정은 항상 무효. 친구간이. 등기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수탁자, 등기 명의인과 계약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죠. 제3자는. 악의어도 보호가 된다고. 적극 가담 그런 말만 안 보이면. 그리고 명의신탁 종류. 첫 번째가 이자간. 2명 나오는 거. 얘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왜? 너무 쉬워서. 2명 나오는 거. 갑이 신탁자. 얘가 원래 주인. 을이 수탁자. 얘가 등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 둘이 뭐 했다? 약정을 했다. 내 건데 네 명의로 등기해줘. 등기가 넘어가서 이렇게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원래 얘 건데 등기가 일로 돼 있어. 누가 소유권자인데요? 친구간이었어. 친구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다 친구간인 거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러면 누가 소유권자? 갑이 소유권자. 무효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 그러면 이제 갑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어떻게 찾아오는데 혹시 이게 될까요? 얘가 이 약정을 해지한 다음에 해지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대. 그거 돼요, 안 돼요? 약정 있잖아, 둘이서. 야, 너랑 나랑 약정한 거 나 이거 해지할게. 해지한 다음에 해지에 기해서 다시 등기 내놔.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맞췄어요. 무효잖아. 무효가 어떻게 해지가 돼?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오긴 나와요. 그거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잘 구분했어야 돼.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유효인 거는 해지가 돼요. 해지한 다음에 해지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인지 무효인 건지 유효인 건지 잘 봐야 된다고.
그거부터 나누고 시작해야 돼. 그거부터. 지금은 친구간이었으니까 해지가 안 되고 무효니까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하면 돼. 등기 말소 청구.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게 찾아오면 돼요. 또 얘가 팔면 제3자는 보호가 되죠. 악이어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어도 얘는 보호가 된다. 악이어도. 끝. 얘는 너무 쉬워. 이제 두 번째. 중간생략형. 중간생략 등기 유사하단 얘기죠. 갑, 매도인, 을, 매수인, 이면서 신탁자, 병, 수탁자. 어떻게 한 거냐면 차례대로 적으시면 돼요. 둘이 뭐 했는데 약정했죠. 내 건데 네 명의로 등기해.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 했을까? 매매했죠. 근데 이제 매수인인 얘가 부탁을 한 거죠. 등기를 나한테 하지 말고 내 친구한테 넘겨줘. 해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다고 지금 한 방에. 중간생략 등기처럼. 그럼 누가 소유권자냐 이거예요. 친구가 아니니까 둘이 친구였단 말이야. 무효. 등기는 매도인 나왔네. 얘가 선이 악이? 악이. 100% 악이. 얘가 선의일 수가 없잖아.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얘가 부탁했는데 얘가 몰라요?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중간생략형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인작인지 언급을 안 해줘. 얘가 선의일 수가 없으니까. 뭐 등신이야? 어떻게 몰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계약했는데 등기를 왜 얘한테 안 주고 병에게 주냐 이거야. 알고 있는 거죠. 또 얘가 부탁을 했으니까. 당연히 악이. 등기 무효. 100% 악이니까. 매매계약은 채권계약 유효. 얘는 법에 무효란 말이 없어요. 매매계약은 그냥 유효해요. 채권계약으로서. 누가 소유권자인데 병은 아니에요. 무효인 등기니까 얘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누가 소유권자? 답은 을이에요? 갑이야. 얘가 소유권자예요. 왜 얘가 소유권자가 돼요? 얘한테서 왔잖아. 이렇게 왔잖아. 무효. 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 매도인이 다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왔잖아. 무효. 돌아가잖아요. 똑같잖아. 이렇게 했으니까 무효. 돌아가야지. 갑. 을은 이게 유효라고 소유권자가 아니라 얘는 채권자죠. 채권계약한 채권자잖아.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고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을에겐 채권이. 어떤 채권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 있어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 내놔라. 그게 채권이에요. 매매계약 자체가 채권계약이니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다. 그럼 얘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어떻게 찾아오냐면 얘한테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채권자잖아.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 올라타래요. 얘가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말소 청구를 대위에서 대신 행사해요. 등기를 돌려놓고 매매계약에 의해서 다시 한번 청구하고 번잡스러워도 어떻게 된다? 채권자 대위를 해야 된다.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왜? 채권자잖아. 채권자 대위 그렇게요. 또 얘가 팔면 제3자는 보호가 되죠. 악이어도 알고 있어서도 이런 상황인 걸 보호가 된다고. 적극 가담 이런 말만 안 보이면. 세 번째 계약명의 신탁. 얘는 갑이 매도인이고요. 병이 매수인. 이면서 수탁자. 을이 신탁자. 약정을 했죠. 약정하면서 돈 된 거예요. 야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네가 네 명의로 좀 사라. 그래서 얘가 가서 매매계약 체결해요. 이렇게. 돈을 댄 거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죠. 수탁자 명의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얘가 돈을 댄 거고. 누가 소유권자? 친구간이니까 무효 약정은. 등기는 매도인 나왔네. 통상적으로는 선이. 아까랑은 완전 상황이 다르잖아. 이렇게 계약하고 이렇게 등기를 주면 알기가 어렵잖아요. 모를 거 아니야. 통상적으로. 등기가 유효, 매매계약 유효, 얘가 소유권자. 그럼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면 어떻게 되는데? 악이면 무효, 돌아가서 다시 매도인이 소유권자. 선이면 유효, 수탁자가 소유권자. 악이면 무효, 돌아가니까 매도인이 소유권자. 질문.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있어요? 없네.
어떤 경우든 얘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 선이면 유효, 매수인인 수탁자가 소유권자, 악이면 무효, 다시 매도인이 소유권자. 어떤 경우든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다만 돈은 자기 돈이었잖아. 돈만 달라고 하라고. 매수자금만 부당이득 발행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팔면 당연히 제3자는 보호가 되죠. 악이어도. 이렇게 하는 거고. 매도인이 악이어서 무효여도 얘는 보호가 된다고. 제3자는. 자,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인지 부동산 실명법인지 그걸 문제를 보고선 구분해야 돼.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건 유효인 거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거고 친구간이다 부동산 실명법. 자,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얘는 안 나오니까 이건지 중간 생략형인지 계약형인지 잘 봐야 돼.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어떻게 구분해요? 빨리 구분해야 돼. 매도인을 보라고.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언급이 문제도 없고 지문에도 아예 없다. 그런 게 그럼 그건 중간 생략형. 100% 악이니까 매도인에 대한 언급을 안 해줘요. 근데 매도인이 선이다 악이다 뭐 그런 언급이 있으면 그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이거는 출제위원이 써줘야 돼.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를.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가 팔면요. 횡령죄예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잖아. 남의 거를 팔았으니까 파는 행동 자체가 횡령죄가 된다. 갑건데 지가 팔았으니까. 얘가 팔았어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예요. 팔면 산 사람은 보호가 돼도 남의 거를 팔면 일단 적어놓을게요. 횡령죄. 근데 선의, 유효, 수탁자가 소유권자예요. 팔았대요. 횡령죄가 아니다. 자기 물건 파는 건 범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남이 물건 팔아야 횡령죄. 자기 물건 파면 쥐가 소유권자인데 횡령죄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제가 매도인이 선의 악이 나와 있으면 계약형입니다. 이거는 편법인 거지. 실제 사례에서는 힘들어. 이 둘을 구분하기가. 애매하다고요. 판사들도 판례 밝히고 있어. 야, 이거 너무 힘들다고. 어느 건지. 그러니까 실제 사례에서는 구분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애매하다고. 통일시키자. 통일. 애매하면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뭐가 유리해요? 무죄. 그래서 이제 매도인 나오는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이건 계약 명의신탁이건 다 횡령죄가 아니다. 판례가 통일됐어. 얘는 그냥 횡령죄가 그대로 돼요. 매도인이 안 나오는 것. 매도인 나올 때는 그게 중간 생략형이건 계약 명의신탁이건 매도인 나오는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안 나온다. 갖다 팔아도. 이제 그것만 주의하자. 그는 됐고. 그리고 또 저 횡령죄를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요. 횡령죄를 우리 681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는 벌칙과 헷갈리면 안 돼. 681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는 벌칙. 벌칙은요. 동그라미 1번 5년 2억 신탁자래. 신탁자 5년 2억. 동그라미 2번 수탁자는 3년 1억. 얘는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탁자 5년 2억. 수탁자 3년 1억. 신탁자 5년 2억. 수탁자 3년 1억. 신탁자 5년 2억. 수탁자 3년 1억.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명의신탁이든 처벌돼요. 그럼 횡령죄는 뭔데? 팔았을 때 얘가 이거를 팔았을 때 횡령죄가 되나 안 되나 이 문제인 거지. 안 팔아도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한다고요. 신탁자는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그런 내용들까지도 한번 보자. 신탁자 5년 2억이 두 번 정답으로 나왔어요. 신탁자가 5년 2억, 수탁자가 3년 1억.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만. 그리고 제가 올해 나름대로 나올 것 같다고 느낌을 받은 게 있어. 뭐냐면 민법에서는 최근에 사례 문제로 두 번이나 이게 나왔는데 계약명의신탁 민법에서 뭘로 나오냐면요. 매매로 안 나오고 경매로 나와. 판례가 있거든요. 경매. 그러니까 수탁자가 경매법원 가서 낙찰을 받는 거죠.
얘가 돈을 대고. 그게 경매로 나온다고. 근데 그 부동산 소유자가 이런 명의신탁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악이. 그러면 매매일 때는 악이면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요. 수탁자가. 근데 경매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악이래요. 그러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안 해요? 한다고. 경매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선이건 악이건 상관이 없잖아. 왜? 경매잖아요. 경매. 법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 매매일 때가 그런 거지. 근데 그게 경매로 하는 그 판례가 중개실무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민법에서는 2번 나왔거든요. 그 사례 문제로다가.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이 나왔을 때 경매로 나오는 것도 대비하자. 경매로 나왔을 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선이건 악이건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가. 그거 한 가지만 더 주의하자. 한 가지만 더. 됐고 682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거민 관련 내용만 보면 되는데요. 거민만. 거기 파란색 1번 굵은색에서 거민제도 있죠. 거민제도 옆에 거민 대상 4가지만 적어놓고 끝. 얘는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나와요. 거민은. 거민제도 옆에다가 교환, 증여, 그리고 판결서,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그 4가지를 적어놓으면 끝. 그 4가지가 거민 대상. 얘도 나름대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18회 때 나왔고 24회 때 나왔고 올해가 30회니까 나올 때가 됐다. 느낌이 좀 싸하다고. 그래서 거민 대상인 거 4가지. 교환, 증여가 18회 때 나왔어요. 그리고 판결서, 그 다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한 본등기가 24회 때 나왔어. 그러니까 뭐가 안 나냐면 교환과 판결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4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거민 대상인 거 4가지. 교환, 증여, 판결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그러면 매매는 왜 거민을 안 받아요? 거민이 의제가 되거든요. 매매계약 체결하면 뭐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면 거민이 의제가 돼버려서 거민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거민 받는 거 4가지를 딱 적어놓자. 예. 됐고 얘는 넘어가셔도 되겠다. 거민은. 그 다음 이제 뒤에 695페이지 경매인데요. 오히려 경매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요 공부를 해야 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은 좀 그래. 사실은 맞추기가 문제가 어렵게 나오니까 또 최근 들어서 쉬운 건데도 어렵잖아요. 근데 경매나 그 뒤에 있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한 문제씩 나오는데 기출문제에서만 나와요. 풀 수 있어. 충분히. 경매.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만 잘 보시면 되고 696페이지 경매의 종류부터 경매의 종류가 강제경매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 임의경매. 강제경매는요. 집행권원이 필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이 판결문 같은 거죠. 그럼 질문, 임차인은 무슨 경매를 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강제경매. 왜? 판결문이 필요하다니까요.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들은 소송 제기 승소한 판결문이 필요해요. 바로 경매 신청이 안 되니까. 강제경매. 근데 양가로 2번,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거니까 저당권자가 하는 거지. 저당권자는 그냥 바로 경매 넘기면 돼. 그냥 소송 제기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집행 권원 필요한 거는 강제경매다. 임차인이 하는 건 강제경매다. 질문,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할 때 집을 비워주는 거예요? 안 비워준다 그랬지. 반대 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집행계시권으로 하지 않는다.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 된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되고 697페이지 경매제도의 장점 단점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껴도 되고 밑에 4번에 있는 권리분석, 인수와 소멸되는 거 요 내용들을 그러니까 698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만 잘 보면 되겠다. 얘가 이제 권리분석을 하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낙찰자 입장에서. 예를 해볼게요. 권리분석을.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전세권이 가장 선순위로 되어 있어요. 후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됐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지상권. 네 번째, 가압류, 근저당. 보통 다 근저당이죠. 자, 5번. 이 5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5번. 무슨 경매? 근저당이 경매 신청했대. 근저당은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경매지. 만약에 이 가압류가 경매 신청했대. 무슨 경매예요? 강제경매.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에요. 가압류는 그냥 일반 채권이라서 소송제기 승소한 판결문이 있어야 돼. 소송하기 전에 가압류하는 거거든. 재판에 이겨서 경매 넘기려고. 그거. 얘가 하면 강제경매, 얘가 하면 임의경매. 자, 5번.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를 안 받아줄 확률이 높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잉여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들어보셨나요? 잉여주의. 발음만 주의하자. 잉어 그거 아니야. 잉어. 붕어 친구 있잖아. 잉어 그거 아니야. 잉여. 뭐죠? 남는 거. 남는 거. 잉여인간 그러면 사람한테 그러면 욕하는 거잖아. 남는 인간이라고. 기분 나쁘잖아. 그거. 잉여인. 남는 거. 뭐냐면 이렇게 순위가 뒤에 밀린 애들 5번 이런 애들이 경매 신청하면 이거 안 받아줘. 왜? 위에서 다 땡겨가거든요. 얘가 땡겨가고 다 땡겨가고 남는 찌끄레기 있을 때 얘한테 넘겨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5번까지 순위가 밀려있으면 받을 게 없어 거의. 경매 신청한 사람이 받을 것도 없는데 경매에서 뭐 하게요? 안 받아주지 그러니까. 그거를 잉여주의 이렇게 불러요. 위에서 땡겨가고 남는 게 있어서 너도 받을 게 있을 때만 경매 신청 받아줄게. 남는 게 있어서 받을 게 있을 때만 잉여주의. 만약에 받아줬대요. 그러면 5번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저당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인수 소멸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 보통 최선순위 저당이나 근저당 아니면 가압류가 최고 선순위면 걔가 될 수도 있어요. 저당, 근저당. 보통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 얘는 담보 물건이 아니라 용익 물건이잖아. 전세권은. 저당권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자폭을 해요. 말소 기준 권리는 자기도 죽으면서 밑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야. 밑으로는 다 죽여. 위에 있는 전세권은 못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 임차권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임차인도 위에 있으면 못 죽이는 거고. 말소 기준 권리가 밑으로만 죽인다고. 그럼 이제 전세권은 위에 있으니까 낙찰자가 인수 떠안아야 돼. 그럼 이런 상황이면 이거 경매에 참여해서 이거 낙찰 받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안 되지. 왜? 전세권을 떠안아야 되는데 낙찰자가 전세권 떠안아서 전세보증금을 누가? 낙찰자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못하러 경매에 참여해. 내가 전세보증금을 내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으니까 유찰되겠죠. 보통 이러면. 근데 이제 잘 봐야 돼. 선순위 전세권 얘가 뭐 한다? 배당 요구를 한다. 얘는 담보물권 성격도 있대요. 전세권만 그래. 전세권만. 선순위에 있으면 인수가 원칙인데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달라고 하는 거야. 법원 가서. 그럼 그때는 소멸돼요. 얘가 배당 요구했으면 소멸되니까 밑으로 다 소멸이고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참여해서 낙찰받을 만 하죠. 이때는. 그러니까 최선순위의 전세권이 있을 때 잘 보자.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소멸, 안 했으면 인수. 질문, 지상권이 선순위에 있대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인수만 돼요. 지상권 같은 건 배당 요구가 안 돼요. 전세권만 그런 거예요. 또 전세권이 후순위에 있대요.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 그냥 소멸이에요. 전세권이 선순위에 있을 때만 잘 보라고. 후순위에 있으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다 그냥 소멸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최선순위에 전세권이 있을 때 주의하자. 원칙은 인수, 배당 요구하면 소멸. 그렇게. 근데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선, 후를 따지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요.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랑 보존 가등기.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얘는 담보 목적인 거고 얘는 순위 보존이 목적인 거고. 이렇게 나와요. 담보 가등기는요.
무조건 소멸해. 얘는 저당권과 똑같아 그냥.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무조건 소멸. 얘는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나온다고 이게. 담보가등기는 선후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무조건 소멸. 보존가등기는 선순위면 인수, 낙찰자가 또하노, 후순위면 소멸.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최선순위 보존가등기가 되어 있대요. 최선순위 보존가등기.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맞아요? 맞췄죠. 맞지. 왜? 보존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선순위에 있으면 이게 인수가 됐잖아요. 그럼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얘 등기는 직권말소, 소유권 상실이잖아. 보존가등기가 최고 선순위에 있는데 경매차에서 낙찰받았다. 미친 거지 그거.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소유권 상실인데. 근데 그게 담보가등기였대요. 괜찮아. 소멸이니까. 담보가등기는. 이것들. 됐고. 그리고 후순위인데 인수가 되는 거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에요. 근데 주로 시험에는 유치권만 나와요.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 유치권. 그러니까 보통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유치권이 문제가 되고 토지일 때는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된다고. 걔네들이. 무조건 인수가 되니까. 후순인데도 인수가 돼요. 후순인데. 단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긴 유치권만 인수가 돼. 경매가 개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생겼대요. 그거는 인수가 안 되고 너무 늦게 생겼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긴 거는 저당권보다 후순인데도 인수가 돼요. 그럼 이게 인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유치권이 인수가 됐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낙찰자가 떠안는 거예요. 인수가 되는 건. 그럼 낙찰자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해야죠. 유치권자가 받을 돈에 기해서 점유해서 생긴 거잖아요. 유치권자 채권이 있잖아. 그 채권을 누가? 낙찰자가 갚아야 한다고요. 전세권 떠안으면 어떻게 된다? 낙찰자가 전세보조금 돌려주잖아. 유치권이 인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낙찰자가 채권 변제를 하라고요. 그래서 또 문제가 있네. 법조문에는 매수인, 그 매수인이 낙찰자예요. 낙찰자는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낙찰자가 채권 변제를 해라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선 유치권자가 인수가 된 이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야, 돈 내놔 이렇게 해봤. 돈 내놔 이렇게 해봤던 거야. 그거 안 된다 그건.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대.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된다고. 근데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또 이거 골 때리기.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워. 입장 차이가 있더라. 뭐 그런 것들. 됐고. 책을 보시면 698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소멸, 소재주의, 경매로 소멸하는 거, 동그라미 1번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무조건 소멸, 경매로 무조건 소멸. 그리고 이 중에서 맨 꼭대기 있는 놈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보통 최선순위 저당이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질문, 시험 문제 2번이나 이렇게 나왔네요.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경매 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OX. 경매 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오. 모든 저당권 소멸. 무조건 소멸이라고 써있잖아 거기. 항상 소멸된다. 동그라미 1번에 항상 소멸된다. 항상. 모든 저당 소멸. 작년 문제는 이거였어요. 작년 문제는요. 자, 얘가 경매 신청했잖아요. 얘가. 그러면 선순위 저당 얘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소멸하잖아. 모든 저당 다 소멸하잖아. 모든 저당 근저당 다 소멸이라고요. 본인이 경매 신청 안 했더라도 경매 신청한 것보다 위에 있는데도 소멸이야 얘는. 저당이잖아요. 모든 저당 소멸한다. 오, 그거. 또 나올 수 있어요. 많이 틀려. 왜? 모든이 굉장히 귀에 거슬려. 설마 한두 개는 살아남겠지 이런 생각 들잖아 솔직히. 아니라고. 모든 저당 소멸, 모든 근저당 소멸, 모든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다 소멸. 그냥 무조건 다. 동그라미 2번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뒤에 있으니까 다 소멸. 후순위니까. 됐고. 3번은 경매 신청 등기. 말소 기준 등기가 없으면 경매 신청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소멸이에요, 얘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고. 4번 전세권 별표죠. 동그라미 4번만. 선순위 인수, 뭐하면 소멸? 배당 요구하면 소멸. 전세권만 주의하자. 동그라미 3번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저당, 근저당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보통 다 있지. 경매에서. 동그라미 4번은 주의하자. 뭐 거의 매년 나오니까요. 최선순위 전세권 인수가 원칙, 배당 요구하면 소멸. 이렇게 배당 요구하면. 양가로 2번 인수주의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으면 인수가 되는 거죠. 인수가 되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설정된 용의 물건은 인수. 이렇게 되죠. 선순위니까 인수.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후순위라 하더라도 인수. 인수가 되지만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낙찰자는 돈을 갚아야 한다. 아까 설명드린 뭐 그런 내용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런 내용. 뒤에 보세요. 70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틀린 거. 1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보존 가등기래요. 얘가 담보 가등기예요? 보존 가등기예요? 동그라미 1번이. 700페이지 1번이. 보존 가등기. 담보 목적이 아니잖아. 보존 가등기니까 최선순위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 보존 가등기가 선순위에 있으니까 인수가 된다. 소멸하지 않고. 맞죠? 그럼 2번. 매각 부동산이 모든 저당 담보 가등기는 소멸. 맞죠? 모든에 낚이면 안 된다고. 소멸. 맞고. 3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저당권 위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인 이 저당권보다 위에 있는 놈이라고. 위에 있는 놈. 그러면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보증금이 변제가 안 됐잖아.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인데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대요. 무슨 상황이야? 1번이 전세권이고 2번이 가압류란 얘기죠. 그러면 가압류보다 위에 있다. 이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거야. 대항할 수 없다면 밑에 있는 거고. 그러면 선순위 있는 전세권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된다? 소멸되지 왜 인수가 되냐고. 답은 4번. 전세권이 뭐 했어요? 배당 요구했잖아. 그럼 소멸돼야죠. 답은 4번. 5번.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이게 뭐라고 전해야 돼? 경매가 개시됐다 그거야. 압류 효력이 발생한 건 경매가 개시가 됐다 같은 말이에요. 경매가 개시되면 압류 효력이 생겨서. 그럼 경매가 개시된 후에 생긴 유치권은 인수가 안 되죠. 대항할 수 없다고요. 매수인 낙찰자에게. 너무 늦게 생겼잖아. 그렇죠. 경매가 개시된 후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같은 말이 뭐다? 경매가 개시된 후. 너무 늦게 생겼기 때문에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인수가 돼야 대항할 거 아니야. 인수가 안 되니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 됐고. 좀 쉬었다가 필요한 거 몇 가지를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매에서 좀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좀만 쉬겠습니다.